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월 1일입니다. 어느덧 2024년의 반이 끝나버렸는데요. 지난 반년간 열심히 미국 주식 투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투자 자금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하반기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해서 조금은 특별한 내용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요,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S&P 500 지수는 모멘텀 투자의 일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글 한번 함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요,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리밸런싱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3번째 금요일 거래 마감 이후에 이루어지고요. 리밸런싱은 이렇게 분기별로 예정돼 있지만 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은 다른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5년 이후에 S&P 500 구성 종목의 변경에는요, 약 90%가 분기별 리밸런싱이 아닌 다른 시기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종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S&P 500이 지수의 500대 기업의 수를 유지하고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대형주 미국 주식 부분을 측정한다는 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성 종목을 변경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정기적인 절차지만 S&P 500 지수위원회는요, 매월 회의를 통해서 잠재적인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분기 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00대 기업을 엮어서 만든 S&P 500 지수는요,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리밸런싱도 시행을 하고요. 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일부 종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회에 부여가 돼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은요,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일부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오히려 그 주식을 보유 비중을 늘리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요, 계속해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이게 바로 모멘텀 투자의 일종이라는 저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세상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거 1년 동안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S&P 500이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러한 종목의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S&P 500이 과거 50년, 100년, 200년 이상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모멘텀 투자는 입증이 되어 있는 굉장히 건강한 투자의 방법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미준 포트폴리오의 현황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무려 76.52%를 찍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3분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는 5.12%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3분기 내내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13.56%였고요. 올 1분기에는 무려 32.6%, 그리고 2분기에도 21.46%를 보이면서 최근 1년간 76.5%를 초과하는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요, 6월달 한 달 동안 월 수익률이 7.21%를 보이면서 최근 한 달 동안도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성적과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거 1년 동안 S&P 500은 22.55%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역시 28.34% 굉장한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미준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76.52%로 시장의 성적을 상당 부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024년 6월달 미국 증시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보시면 S&P 500은 한 달간 3.35%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무려 5.3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미주은의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7.21% 올라가면서 최근에 1년 넘게 계속해서 시장의 월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특별히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과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 경제의 금리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미중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전략에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준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준 올인원 멤버십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활동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한 주 동안에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포착이 되죠. 첫 번째는요.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좁다. 따라서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색깔이 전반적으로 선명하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흐릿흐릿하잖아요. 그 얘기는 상승폭도 그렇고 하락폭도 대체적으로 크진 않았다. 물론 중간중간 테슬라 같은 종목은 8%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무려 22.4%나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적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시장의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으로 좀 기간을 늘려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한 종목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테슬라처럼 떨어진 종목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1년 동안 달려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6개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바뀌었죠. 이제는 드문드문 빨간색이 늘어나는 것을 6개월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3개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양상이 많이 변했죠. 반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반 정도는 하락을 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은요, 대체적으로 테크주들이 상승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인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일주일로 다시 돌아가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 폭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실제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이제 46.71을 찍고 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좋은 주식은 46%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잘 달리고 있는 종목의 수가 잘 달리지 못하는 종목의 수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S&P 500은 횡보를 했습니다. 다행히 0.02% 플러스를 보이긴 했고요. 다음으로 나스닥을 보시면요. 일주일 동안 0.52% 상승하면서 굉장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소형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을 보시면요. 5일 동안 주가가 1.21%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러셀 2000 종목 중에 수익이 나는, 따라서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흑자 기업만 모아놓은 S&P 600을 보시면요. 1.00%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좁았으나 소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과연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할 만합니다. 다음에는 성장주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리비안이었고요. 3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DXYZ이 플러스 20.79, DJT가 플러스 18.40,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16.19, 삼사라 플러스 14.94, 센터널1이 플러스 14.84, 깃랩이 플러스 13.46, 레디 플러스 11.50, 데이터독 10.31, 로크가 10.17%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가장 위쪽에 솔라 엣지가 일주일간 23.48%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펄솔라가 마이너스 12.91,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11.45, SMCI 마이너스 9.49,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8.88, 에디타스 마이너스 8.61, 이멀전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8.46, TMF ETF가 마이너스 7.85, 인텔리아가 7.60%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위에 두 종목을 보시면요. 청정에너지 종목이 가장 좋지가 않았잖아요. 자, 그럴 만한 소식 하나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펄솔라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주식이 급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10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4종목은 상승을 했는데요. 팔란티어가 6.25%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우버가 플러스 3.52, 아마존 플러스 2.21, 메타 플러스 1.96%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TSMC가 0.09% 떨어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63, 비트코인이 0.7% 떨어지면서 62,880에 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39%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74, 마지막으로 SMCI가 9.4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준 탑10 종목은요, 대부분이 인공지능 수혜주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년간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줬잖아요. 하지만 YTD로 기간을 바꿔보면요, 그 수익률이 조금은 감소하는 수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시면 세 종목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의 추세를 보시면 이제는 네 종목만 상승을 했다. 따라서 조금씩 인공지능 수혜주에 대한 비중을 줄일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요, 다가오는 6개월 동안 2024년 하반기에 베팅해야 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는 한 30종목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요,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멀지 않았다, 이런 희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잠깐 짚어드리면요,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영어로 우리가 코어 PCE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코어 PCE 물가지수는요, 전월 대비 0.1%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고요. 자, 0.1%는 거기에다가 반올림을 한 건데요. 만약에 반올림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은 0.08% 상승하는 데 그친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구나, 이러한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근원 PC를 1년 전과 비교하면요, 2.6%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역시도 2021년 초 이후에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준이 지금 바라고 있는 타겟이 2.0이잖아요.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0.6%만 낮추면 드디어 타겟을 정령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연준의 점도표는요, 올 말까지 금리 인하가 딱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2번 아니면 3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PCE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요, 이러한 추세를 정확하게 맞춘 쪽집게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톰니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이 PCE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금요일 오전에 멤버분들과 공유했던 영상입니다. 5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톰니는 인플레이션이 바위처럼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만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올해 초 톰니가 설정했던 목표치인 5,500보다 높게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톰니는 이전에 S&P 500 목표 주가를 5,200에서 5,500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500도 낮다, 이거보다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톰리는 낙석에 비유하면서, 떨어지는 돌에 비유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중고차 가격 등 인플레이션의 많은 구성 요소가 이미 최고치에서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수익 추정치인데, 앞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의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5년 수익을 $260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S&P 500에 속하는 500대 기업이 만드는 EPS를 다 합치면 260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275까지 올라갔다. 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이 발생할 것이다. 금리도 떨어지니까 멀티플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면 멀티플이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되겠죠. 거기에 기업이 만드는 수익이 상승할 수 있다면 주가는 수익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만 기술처럼 인플레이션 하락의 수혜를 받는 섹터의 기업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테크주가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톱니는요, 현재 시장이 약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 사이클 조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활기가 넘쳤던 1990년대 후반과 달리 지금 현재는요, 투자자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요, 지금 증시가 너무 달렸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버블이 너무나 커졌다.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Fear and Greed Index,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공포 탐욕 지수가 오히려 5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45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이요,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걱정이 많은 이러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 톱니의 주장처럼 앞으로는 기업의 어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또한 금리 인하 때문에 멀티플이 지켜지거나 아니면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전제에 따라서 그러면 하반기에도 주가가 올라갈 텐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2024년 하반기에 어느 분야가 가장 유망한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는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오펜하이머의 수석 시장 전략가 존 스톨츠 푸츠가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의 강세장이 기술주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술주만 달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장 폭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크 섹터는 올해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요. S&P 500의 테크 그룹은요, 2024년에만 28%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섹터 그룹을 앞질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러셀 2000 소형주 지수는 1% 미만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승장은요, 너무 일부 분야에 집중돼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승 추세는 유지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시장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톨츠 푸츠는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국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가는요, 현재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해야 되는 시기다. 앞으로도 증시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금리 하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를 포함한 시가총액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달렸는데 이제는 소형주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편 투자자들이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나 보유 자산을 다각함에 따라서 시장폭 역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톨츠 푸츠는요, 여전히 기술 섹터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술 섹터를 완전히 버려라 이런 주장이 아닌 거죠. 하지만 기술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재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주가 계속해서 달리는 이유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은 활용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재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전략가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부분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죠. 그 얘기는요, 원래 돈을 오랫동안 꿔주면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최근에 2년 동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이 차액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 분야가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또한 여전히 견고한 미국 소비 지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비자 재량주, 이미 소비재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또한 테크 부분에서 칩 관련 주식을 통해서 AI 승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따라서 칩 관련 주식에 집중을 해라. 이러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AI용 칩을 생산하는 기술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AI가 요구하는 속도 향상, 그리고 메모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PC라든지 핸드폰 제조업체들, 즉 AI 프록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제는요, 그냥 AI 수혜주, 엔비디아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AI의 추세로 인해서, AI 붐으로 인해서 다양한 수혜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핸드폰, 우리가 AI가
탑재된 AI PC 그리고 AI 모바일폰이 드디어 그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투자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시장의 마켓 브레스가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 수혜주는 대부분 대형주죠. 따라서 정말로 소형주 투자해야 되나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소형주 투자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1926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11.99%에서 10.35%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의외의 결과죠. 사실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 소형주의 퍼포먼스가 대형주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프리미엄은요. 모두 소형주가 총 1400% 이상 상승했던 1975년부터 1983년 사이에 9년 동안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소형주는요, 연간 35.3%나 상승하면서 15.7% 상승했던 대형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이상치를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훨씬 더 비슷해진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통해서 소형주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견뎌왔는지 살펴본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러셀 2000 지수는요. 197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에 1979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요. 러셀 2000은 플러스 10.9%, S&P 500은 12.0%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S&P 500의 수익률이 러셀 2000의 수익률을 앞서고는 있는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많은 수익성이 없는 종목, 즉 적자 기업을 제외하고 다시 만든 S&P 600 지수를 보시면요. 1995년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데요. S&P 600은 10.7%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도 10.7%. 따라서 대형주, 소형주의 수익률이 정확하게 똑같았다.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뱅가드는요,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스몰캡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스몰캡 인덱스 펀드의 성적을 보시면 62년부터 5월까지의 연간 수익률입니다. 자, NAESX가 이 펀드의 이름인데요. 연간 10.7%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10.2% 올라갔고요. 따라서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몰캡 인덱스 펀드가 S&P 500을 이겼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DFA라는 기관 역시도 1993년에 만든 스몰캡 가치 펀드가 있는데요. 자, 이 스몰캡 가치 펀드는 DFSVX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1993년부터 올 5월까지 11.3%를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10.3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하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소형주는 대형주를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일정 기간에는 대형주가 더 잘 나갔고요. 일정 기간에는 소형주가 더 잘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퉁을 치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형주는요. 이번 경기 사이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S&P 500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게 S&P 600입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S&P 500은 무려 237.1% 상승한 반면 S&P 600은요 119.9%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S&P 600이 S&P 500에 비해서 과거 10년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역사적 통계가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아티클을 쓴 전문가는요 알파나 팩터 프리미엄 때문에 소형주를 보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알파라는 것은 다른 종목보다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형주라고 해서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팩터 프리미엄도 아니다. 팩터 프리미엄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더 좋을 것이다. 전반적인 이런 그 매크로 상황이 소형주에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스몰캡이 분산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1990년 이후에 S&P 600과 S&P 500의 상대적 성과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이 짙은 파란색이 S&P 600이고요. 자, 하늘색이 S&P 500입니다. 그런데 S&P 500이요. 248% 올라간 반면 S&P 600은 120% 올라가는데 그쳤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 사이클을 보시면요. 기간은 2001년부터 2013년인데요. S&P 600은 무려 288%나 급등을 했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63%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이클이 발견이 되는데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자, 과거 10년 동안은 S&P 500은 243%, S&P 600 소형주는 133% 올라가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사이클을 타고 다시 소형주가 달릴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비슷한 주기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뱅가드 스몰캡 인덱스 펀드의 성적을 보시면요. 1975년부터 1983년까지 총 200% 이상 S&P 500의 수익을 초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간 다음에 향후 9년 동안은요. S&P 500이 200% 이상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대형주랑 소형주랑 이렇게 일정 부분이 급하게 앞으로 뛰어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이 상황이 역전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사적으로 그런 확률이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물론 이러한 사이클이 전환이 되면서 같은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어쩌면 시장은 대형주와 소형주에 관련해서는 영원히 변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제는 영원히 소형주가 대형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들은요. 이제 더 오랫동안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벤처라든지 M&A, 레버리지 바이아웃과 같은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상장 전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방법도 많이 늘었고요. 따라서 굳이 상장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요. 좋은 기업들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기회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자,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경쟁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기업 공개가 훨씬 적다.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야 이 소형주에서 많이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은 금리는 대출과 관련해서 소규모 기업에 불균형적인 타격을 입혔다. 대기업은 더 낮은 금리를 고정할 수 있고요. 더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보유 현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에는 없는 사치다. 따라서 과거 10년이 넘게 지로금리가 거의 유지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다가오는 미래에도 이러한 지로금리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되면요. 영원히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러한 배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소형주가 과거보다 덜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소형주가 완전히 죽은 돈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한동안 주식시장 수익률이 대형주 성장률에 집중되었지만 이러한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결론이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감정이 주기적이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주기적이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역사는 반복된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는요. 대형주가 너무나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소형주가 따라갈 차례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최소 15% 이상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투자자들이 앞으로 6주 동안 테슬라 주식의 급등락을 되살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벤트에 대비하면서 테슬라 주식은 드물었던 평온한 행진이 곧 끝날 예정이다. 한동안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박스권을 뚫고 급락하거나 아니면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며칠 내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2분기 배송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7월 17일에는 어닝 실적 보고, 그리고 8월 8일이죠. 로보택시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차량이 공개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세 가지나 되는 굵직굵직한 캐탈리스트가 앞으로 연달아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티그룹이 집계한 옵션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은 지금 8월 중순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방향이든 약 15%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 6, 7주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요. 15%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몇몇 전략가들은요. 주가가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시티의 주식거래 전략가인 비샬 비백의 의견에 따르면요.
테슬라 옵션은 이 세 가지 촉매제에 대한 변동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비백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러한 이벤트가 테슬라의 공급업체와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커다란 주가 변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커다란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어닝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배송량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촉매제다. 따라서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테슬라의 배송 실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어닝 결과에 따라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로보택시 데이에 새로운 제품 라인이 발표될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면요, 지금과 8월 16일 만기 사이에 15%의 움직임은 오히려 낮게 보인다. 따라서 1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에 급등락을 거듭한 이후에 5월 초부터 좁은 박스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 주가는요, 여기 작은 박스도 있지만 커다란 박스도 하나 발견이 되고요. 이 박스 역시도 같은 추세에서 돌파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참고로 과거에도 박스가 여기 하나 보이죠. 근데 이 박스는 밑으로 추세가 반전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 박스를 위로 뚫고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는 트레이더들이 주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지표인 200일 이평선을 밑돌고 있다. 지금 현재 200일 이동 평균이 206에가 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다음에는 차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펀드스트라 글로벌 어드바이저, 톱니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 글로벌 기술 전략 책임자를 맡고 있는 마크 뉴턴인데요. 2021년 이후에 테슬라의 중기적인 통합 및 하락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단기적인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지금 추세가 역전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익과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함께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2분기 앞두고요,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빚을 비롯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보다 서프라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요, 테슬라의 차량 판매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가 실제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기대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트레이더들은요, 여름이 끝날 무렵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점 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10% 랠리를 예상하고 2개월 후 만기가 돌아오는 콜옵션 가격을 동등한 풋 옵션 가격에 비해서 높게 입찰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풋 옵션보다는요, 콜옵션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가 많다. 따라서 테슬라 주식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움직임은요, 주가 상승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가 하락에 대한 해지 욕구가 사라지고 있는 신호다. 따라서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차트가 바로 그건데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풋옵션이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락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콜옵션이 더 인기가 많다. 상승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하락보다는요, 상승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추세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5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13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은요, 이동 평균이 한 가지만 빼고는 다 바이로 바뀌었잖아요. 206에 딱 걸려 있죠. 따라서 200일 이평선이 206에 걸려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테슬라의 1년 주가 차트인데요, 205에서 206달러 사이에는 지금 200일 이평선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전고점하고도 맞아 떨어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205달러에서 206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아마 조금은 늦게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늦었거든요. 아무래도 7월의 첫 번째 날이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내면서 좀 분량을 늘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